예, 안녕하십니까. 그, 이번 주 강의는 강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0년도 1월에 시행됐던 제9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형사법 사례형 문제 1문과 2문,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사례 문제 몇 가지를 푸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 계획서 상에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공해 줄 것은 뭐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변호사 시험 해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해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점수가 있는데, 점수 말고 배점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배점됐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논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학교 외부로 유출 안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데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형사법 문제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을 보시면은 먼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갑이 학생 A와 B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훈계하자 A가 이 아저씨는 누군데 간섭이야 라고 말했고, 화가 난 갑은 A에게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어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후 이제 A의 아버지 C는 갑을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장에게 갑의 파면을 요구하고 결국 갑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갑은 친구 을병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만 나대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울분을 토로한 후 을과 병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씨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해요. 사실 을은 이렇게 부탁받는 을은 씨와 원한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씨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즉 씨가 특이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병도 수락했어요. 즉 갑이 어떤 상해에 대해서 교사를 했는데 을과 병이 수락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갑은 범행 당일 아침 을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씨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갑이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교사한 범행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한 거죠.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을은 갑에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은 교사를 취소했는데 을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당일 오후경 을은 귀금속 판매점에서 망을 보고 병은 안으로 들어가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씨가 느닷없이 쓰러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 보면은 바깥으로 뛰어나온 병이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 라고 이제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을이 병이 을한테 말해놓고 병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을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씨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 은닉의 목적으로 씨를 인근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씨는 부검 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 문제의 어떤 사례 형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들을 보면은 문제들의 1번 문제는 사례 1에서 갑의 죄책을 논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2는 사례 2, 3, 4에서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라 해가지고 형법적 쟁점이 6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 4번, 5번의 문제들은 다 형사성법 쟁점이라 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 교환에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공부하는데, 형사성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설문 1에서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설문 1에서 갑의 죄책은 나와요. 자, 갑이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 자, 갑은 A라는 학생을 향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갑은 A라는 학생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욕을 한 거죠. 자, 어떤 욕을 하게 됩니다. 이 욕이 보면 뭐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건 망할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
욕을 한 거 이외에 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갑이 A한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근데 이 폭행을 할 때 뭘 가지고 때렸느냐? 종이 수첩 가지고 때렸다는 거죠. 종이 수첩이 과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특수 폭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폭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갑이 욕을 한 자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A라고 하는 학생의 어떤 그 뭐 사회적 그 외적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거냐에 따지면은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감정적 표현이라든가 의견의 표시였다 그러면 우리가 모욕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둬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래서 갑의 죄책은 토탈, 이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15점이 배점돼 있었어요. 자, 15점이 배점돼 있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한 6점 정도, 7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한 7점 정도, 그 다음에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한 5점 정도, 6점 정도, 6점 정도가 이렇게 배점돼 있었다. 자, 그러고 나서 6점하고 7점 합치면은 뭐 우리가 13점이죠. 그럼 나머지 2점은 뭐겠어요? 나중에 두 죄가 성립했을 때 그 두 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논할 것이냐 관련된 죄수 문제가 한 2점 정도 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갑이 A한테 욕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 먼저 인정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항상 모든 범죄, 각 책상의 모든 범죄를 성립한다 했을 때 어떤 범죄가 있다. 그러면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여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개별적인 강론의 범죄들을 보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지 여부만 검토하고 여러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출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배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공연성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공연성이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이란 사실에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사례에서 이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미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본다는 건 불특정 다수인이 좀 지켜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건 망할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감정 표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한 거에 대해서 모욕죄가 됐다면 모욕죄에 대해서 7점이 배점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 즉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모욕죄를 검토한다 했을 때 모욕죄에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하는 정도가 보통 한 3점이 배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욕을 한 게 아니죠. 갑이 그냥 욕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훈계의 목적으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지문 보시면 말다툼을 하는 거 보고 화가 나 훈계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훈계를 안고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냐 여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이 갑의 어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조에서 말하는 사회성교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우리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까지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환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히 판례에 따를 때 판례는 어떻게 해요?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판단할 때 그렇게 인정되려면 목적의 수단성, 그 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법원은 판단하는데, 본 판례에 의할 때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갑은 징계 어떤 그 훈계의 목적이긴 하지만 A가 맞받아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기 관련돼 가지고 화가 나서 말한 것이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 즉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위법성도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배점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한 2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는 게 한 2점 정도 배점 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욕죄는 뭐예요? 모욕죄는 우리가 친고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고죄면 우리가 친고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소송 조건으로서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소가 있었냐는 겁니다. 근데 1번 사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A의 아버지 C가 고소를 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라 볼 수 있는 C의 고소가 적법하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도 성립했기 때문에 친고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 조건 관련돼 가지고 형법 312조 1항에 의하면 모욕죄는 친고죄다. 친고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렇다면 과연 적법한 고소가 있었냐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교환에다가 피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인 미성년자로 보이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미성년자로 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하는 것 이외에 법정 대리인 C의 고소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또 가론에 또는 해결되는데, 만약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죠. 만약에 그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자, 중요한 거는 친고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고 소송 조건으로서 고소가 갖춰졌냐 갖춰지지 않았냐를 검토해 줘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보통 우리가 몇 점이 배점 됐냐? 그 부분에 보통 우리가 한 1점 정도 배점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욕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3점, 구성요건 해당성 3점,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하는 거 2점, 소송 조건 검토하는 거 1점. 그 다음에 전체로 성립이 하느냐 안 하느냐 1점 된다는 겁니다. 자,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은 하는 겁니다. 성립은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고 중요한 건 뭐다? 소추 조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느냐 가지고 고소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다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죄책 관련돼 가지고 모욕죄는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욕죄를 검토하고 나서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다? 폭행죄예요. 폭행죄는 여러분들이 다 봤지만은 폭행죄를 검토할 때 폭행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보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구성요건을 검토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폭행죄 성립 여부 6점이라고 그랬는데, 폭행죄 구성요건 구성요건 검토하는 거 한 2점 정도. 그 다음에 역시 또 훈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성 여부 판단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모욕죄는 뭐라 했어요? 친고죄죠. 소송 조건으로서. 그러나 여기서는 뭐다? 소송 조건으로서 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한 1점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체 범죄 성립 여부가 한 1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보면은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 이때 폭행은 협의 폭행이죠. 사람에 대한 유형적인 행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면 특수 폭행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종이 노트가,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종이 노트가 위험한 물건이냐 해당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되는데, 사안에서 이제 A의 머리를 종이 수첩으로 때린 행위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로서 폭행죄 폭행에 해당한다. 종이 수첩은 용법상 또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폭행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항상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써줘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자, 위험한 물건이다 했을 때 성질상 용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해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수첩은 뭐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구성권 상승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제가 요 한 2점 정도 배점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는 이 많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보통 2점 배점 됐다 그러면 한 2줄에서 3줄 정도 써야 되는데 요거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2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이라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법성 조각사부, 조각사유 여부. 유법성 조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모욕죄에서 안 됐듯이 역시 유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반의사 불벌죄 관련돼가지고 폭행죄,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갑이 을과 같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을과 같이 A를 폭행했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폭행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아니면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여부가 문제되고 폭처법이 적용되면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관련돼가지고 반의사 불벌죄다. 그 다음에 사안에서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성립하고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 폭행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 소결해서 한 1점 정도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한 7점, 폭행죄에서 6점 정도 검토를 했으면은 13점인데 나머지 2점은 어디냐? 둘 사이의 죄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구성요건, 보호법익, 범위 등의 죄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실체적 경험이냐 상상력 경험이냐 법적 경험이냐를 검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쓰려면 그냥 사안에서 폭행죄와 모욕죄는 뭐요? 보호법익을 달리해요. 보호법익을 달리해가지고 따로 성립하겠지만 1년의 폭행 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는 특징이 있다. 행위가 하나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우리가 그냥 상상적 경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양죄의 범죄는 그냥 상경이다. 가지고 한 2점 정도 배점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토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설문 1번 관련돼 가지고 요 정도의 사례로서 15점 배점이 돼 있는데 모욕죄도 성립하고 폭행죄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뭐냐? 자, 아까 이제 그 갑이 을 병한테 상해를 교사합니다. 자, 누구를 상해하라? C를 상해하라. C가 누구예요? 아까 A의 아버지죠. A의 아버지인 C를 상해하라고 교사를 해요. 자, 교사한 다음에 교사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교사와 관련돼 가지고 C가 특이 체질이라는 거. 을은 C의 특이 체질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이고 병은 뭐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이 갑이 을과 병한테 각각 상해를 교사해요. 여기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검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며칠 정도 누워있을 정도로 때려줘라 했으면 그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교사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해를 교사하고 이 을과 병이 어떻게 돼요? 을과 병이 이제 얘네들이 어딜 가느냐? C한테 가요. C한테 가서 C가 어디 있었어요? 그 귀금속 상점이죠. 상점 안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을은 문 앞에서 지키고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얘한테 주먹을 휘두릅니다. C한테 주먹을 휘둘렀는데 C가 어떻게 됩니까? C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맞은 게 아니라 휘두르는 순간 얘가 꼴락가닥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병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병이 죽은 줄 알고 나와서 을한테 어떻게? 을이 병이 쭉 나와가지고 을한테 말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병은 이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을은 들어와가지고 C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죽은 줄 알고 얘를 갖다가 사체 은닉의 목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는데 이 C는 어디서 죽었다? C는 여기서 사망을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갑이 을 병한테 이렇게 때려달라고 상해달라고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갑은 다시
교사한 것을 취소하죠. 교사를 철회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의뢰 승낙이 있었느냐? 의뢰 그러면 알았어, 네가 교사한 범죄 하지 않을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가지고 의뢰한테는 취소를 했지만 의뢰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거절을 했을 때 갑이 교사한 것을 승낙했다가 갑이 취소하니까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즉 공범관계 이탈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논점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이제 45점점이라고 되어 있고 쟁점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놨어요. 갑과 병이 귀금속 판매점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망을 보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C에 대해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 여기 공동으로 주거 침입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폭처법상의 공동자가 붙는 게 뭐라 하세요? 상해, 폭행, 그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강요, 협박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주거 침입도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물 손괴도 있고 뒤에 여러 가지 8개 범죄가 있는데 8가지 범죄, 폭처법상의 공동이 성립할 수 있는 공동폭행 그렇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8가지를 잘 이해해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침입을 잘 간과한다는 겁니다. 범죄의 목적으로 이 귀금속 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둘이 같이 들어갔다. 하나는 망보고 했다. 기능적 행위지만 인연되는 상태에서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서로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을과 병이 어떻게 했어요? 얘를 때렸어요. 공동정범관계에 인정돼서 병이 C를 때리려고 때린 겁니다. 근데 맞지 않았는데 C가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상해를 가한 건 인정되지만 C가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에 의해서 병의 행위에 의해서 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상해죄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논해 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공동상해가 성립한다고 하면 안 되죠. 감점 인정 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해죄 미수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C가 사망한 줄 알고 얘를 사체은닉의 목적으로 매장을 해가지고 감춘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다? 실제 이 C와 관련돼 가지고 이 C가 죽은 건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이때 사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을의 주관적 내면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미 여기서 병은 이 C의 특이 체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을은 C의 특이 체질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뭐가 되느냐?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어떤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상해의 고의로 이 행위를 시작한 거죠. 병은 뭐다? 상해의 고의를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과연 여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이때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가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하는데 개괄적 고의 사례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갑이 교사한 범죄, 을 병한테 여러 범죄를 교사했는데 교사한 범죄와 다르게 실행했을 때 갑한테 어떤 죄책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특히나 요번에 나왔던 개괄적 고의 사례는 아마 본 시험에서 처음 나왔던 사례일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개괄적 고의 사례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요번에 드디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쟁점을 미리 써놔도 되고 안 써놔도 돼요. 요즘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채점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쟁점 사항에다가 배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쟁점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가 쟁점마다 배점을 하지 쟁점을 한 번에 뽑아내가지고 문제 제기, 쟁점 뭐 이런 거 쓴다 그래가지고 점수 배점이 없으니까 제가 이건 여러분들 교환용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쟁점이 이렇게 된다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두고 먼저 을과 병의 대책. 을과 병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행위한 게 주거에 침입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는 뭐다? 공동의 의미는 그 공동정범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사이에서 양자 간에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 인식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공동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을과 병의 행위가 그렇게 될 수 있냐를 검토해야겠죠. 자, 먼저 을과 병의 죄책 나오는데 을과 병의 죄책은 5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을과 병의 죄책의 5점이란 건 뭐겠어요?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5점이 배점되어 있는 거고, 자, 거대 폭처법 2조 제2항 1호에 공동 주거 침입이 있는데
2인 이상의 그 공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리해놨죠. 공범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거다. 이건 판례의 견해죠. 여기서의 공동의 의미는 뭐다? 합동범에서의 합동,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갖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망을 보고 얘가 안에 들어간 행위, 이건 서로 간에 기능적 행위제가 인정돼가지고 공동정범관계가 인정되죠.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서,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안에서 을이 망을 보고 병이 귀금속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은 각각 기능적 행위제가 인정되고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서 서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이 인정되고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 관련돼 가지고 이 공동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한 3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결로서 2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봤을 때 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공동의 요건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보통 한 3점 배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하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한 2점 정도 배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결 부분에 폭처법 2조 2항에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한다,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통째로 날렸어요. 주거 침입은 못 썼어. 그럼 5점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아니라 그냥 주거 침입했다, 갑과 을은.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럴 땐 부분 점수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아니라 그냥 단순 주거 침입을 의율한 경우, 그 경우는 보통 한 3점 정도 배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됐다, 그러면 5점인데 그 공동의 의미를 몰랐다, 그러면 그냥 한 3점에서 2점 정도 그렇게 배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점을 정확히, 특별법상의 논점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배점이 어떻게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을과 병의 재책한 다음에 다시 병의 재책으로 나눠놨어요. 그거 왜 나눠놨겠어요? 여기서 얘네들이 공동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공동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얘를 폭행할 때 여기는 이제 병이 C를 갖다가 뭔가 때리려고 그럴 때 병한테는 이 C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을은 뭐예요? 을은 이미 C의 특이 체질을 알고 있었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은 뭐가 생긴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병의 재책과 을의 재책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들어간 거는 같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인정되겠지만 주먹을 휘두른 다음에 얘의 사망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주관적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의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의 재책 보면 여기서 병의 재책은 먼저 여기서 병의 재책은 우리가 앞에 둘이 공동 주거 침입한 거는 한 5점 정도 배점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5점 이외에 병의 재책으로서 또 논하는 것은 우리가 12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처법 제2조 2항 3호 공동상해 미수가 되겠냐? 여기서 어떻게 또 이제요? 공동으로 주거 침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둘이 상해를 같이 가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강요 다 폭처법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특별법상에 폭처법상의 공동행위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야 되는데 당연히 검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처법 제2조 1항 3호의 공동상해가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배점되어 있는 게 6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건, 그 요건에 대해서 2점이 배점되겠죠. 공동 주거 침입, 공동 상해다.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2점 배점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병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아가지고 C가 썰어 있어요? 아니죠. 휘두르는 순간 C가 그냥 썰어 있다는 겁니다. 얘가 상해를 가했는데 상해 행위를 개시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양자 간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고 하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상해죄 기수로 의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해죄 미수로 의율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건 관련돼 가지고 2인 이상의 공동이 된다는 거에 2점 정도, 근데 미수가 된다는 거에 2점 정도가 배점이 돼 있다. 그러므로 관련돼 가지고 소결 관련돼 가지고 소결에 제가 썼는데 사안에서 을은 망을 보고 병은 귀금속 판매점으로 들어가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은 폭처법상의 공동상해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쓰러진 것은 병의 행위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는 미수이다. 따라서 공동상해 미수가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소결 결론에 2점 정도. 그러니까
공동상해 미수가 성립하냐 했을 때 공동의 2점, 그 다음에 미수를 논하는 거에 2점, 사안을 보고 공동상해 미수가 성립한다고 쓸 수 있으면 2점 해가지고 한 6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아까부터는 공동인지 몰랐다. 공동상해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상해로 일반적인 공동상해로 의뢰해야 되는데 일반 상해로 의뢰했다면 어떡합니까? 일반 상해로 의뢰했다. 그럼 상해로 의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동상해 미수가 아닌 기술을 의뢰했다. 미수를 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 2점 정도 깎여가지고 4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환에 나온 것처럼 요건에 2개, 논점이 2개, 그 다음에 소개를 하나 그래가지고 각각 2점, 2점, 2점씩 해가지고 6점일 때 우리가 미수를 논하지 않으면 2점 감점되고, 그 다음에 공동상해와 관련돼가지고 일반 상해를 의뢰했다. 일반 상해를 의뢰한 건 한 2점 정도 감점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가 중요한지를 형법을 그냥 형법 강론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사망에 대한 책임 여부 그래가지고 얘가 죽었어요. 결국 의리 파묻혀 죽었죠. 근데 병은 이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느냐,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사망, C가 질식한 것에 대해서 병한테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여부와 관련돼서 4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먼저 병에게는 C가 의리 매장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 즉 상해 행위는 인정되겠지만은 상해 행위에 대해서 기수도 인정되지 않고 C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더욱더 없다는 겁니다. 얘가 때리려고 그러다 쓰러졌을 때 사망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병한테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 C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사망에 대해서 병한테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책이 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 한 4점 정도 배점돼 있다. 자, 그럼 병의 죄책 관련돼 아까 우리가 토탈 12점이라는데 이렇게 공동상해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에 6점, C의 사망에 대해서 병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 한 4점.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나머지 죄수 문제겠죠. 병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뭘 했어요? 공동 주거 침입했죠. 그 다음에 공동상해 미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죄, 공동 주거 침입과 공동상해 미수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거. 이 죄수 문제에 한 2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의뢰죄책이죠. 의뢰죄책은, 자, 의뢰 어떻게 했어요? 을은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C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안 죽고 이 뒤에 매장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관련돼가지고 C의 죄책. 우리가 병의 죄책만 봤을 때는 그 병의 죄책은 한 12점 정도 배점되어 있다는데 을의 죄책은 한 10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에 대한 살인죄 여부를 가지고 C한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가지고 한 8점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검토 및 사안과 적용을 해가지고 한 2점 정도. 그러니까 결국 C에 대한 살인죄, 갑이 C에 대한 살인 여부, 요 부분에 관련된 것이 결국 전반적으로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이 개괄적 고의 사례에 한 10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점 정도 중에서 한 8점 정도 개괄적 고의에 한 8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아까 을과 병이 같이 공동 주거 침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한 것과 그 다음에 C의 사망에 대한 죄책이 있을 때 양자의 관계가 죄수 문제가 논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한 2점 배점되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 사례 정도는 8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을이 C를 때린 거예요? 을이 C를 때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 봐야 되는 게 을이 때린 게 아니라 누가 때리려고 했어요? 병이 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둘 사이는 뭐가 인정돼요? 공동상해의 주체가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병의 상해 행위에 공동범위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해가 되든지 공동정범이 되든지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행위에 공동범위 인정되기 때문에 을이 직접적으로 휘두르든 병이 직접적으로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을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을은 C 심장의 특이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C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에서 C 사망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요. 자, 병은 아까 뭐라 했어요? C의 사망에서 죄책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을은 이때부터 이미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만 C의 사망은 C의 사망은 병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을이 사체 은닉의 의사로 C를 매장함으로 발생했으므로 이는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괄적 고의 사례를 해결할 때 어떻게 되겠냐? 원래 학설은 이제 개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을의 고의는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설. 을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착오로 논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 근데 이 견해는 뭐예요? 을의 행위와 을이 여기서 이제 을과 병의 행위와 이렇게 매장한 행위를 전체로 하나로 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괄적 고의에 의한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이라든가 인과정의 착오로 해결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뭐다? 을의 행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귀속설, 그다음에 뭐 계획 실현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이라고 하는 것을 논해야죠. 앞에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 뒤에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다. 행위를 세분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의 입장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검토 및 사안을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병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시에 을이 지녔던 살인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살인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원래 요 사례에서 을이 자, 이제 출제를 누가 했는지를 알지만은 과연 그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을이 어떻게 해요? 을이 여기서 때리고 나서 죽은 줄 알고 파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개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을이 개괄적 고의가 적용되려면 을이 이 두 번째 매장 행위까지 계획에 넣거나 그런 행위까지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개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원래 개괄적 고의의 원론적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출제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예상을 이렇게 했었어요. 얘를 갖다 죽여놓고 때려놓고 죽은 줄 알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묻었는데 그때 죽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해 행위와 두 번째 사망 사이에, 즉 여기서 이렇게 상해 행위와 이 매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굉장히 길게 뚫을 거다. 아니면 장소적 거리를 굉장히 길게 뚫을 거다. 그랬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지 말고 뭘로 가라?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지 말고 그냥 이것에 대한 미수, 뒤에 대한 과실로 가라. 이렇게 미수범과 과실 경합설로 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미수범과 경합 과실설로 가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앞에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앞에 행위에서는 살인 미수가 되고 뒤에 행위에서는 과실치사예요. 자, 두 개 행위를 나눴기 때문에 을이 매장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매장 행위를 할 때는 사체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체 은닉과 관련돼 가지고 사체 은닉의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단일 행위설 이 두 개를 갖다가 개괄적 고의라든가 인과관계 착오로 보는 견해가 아니고 이 앞에 행위에 대한 미수, 뒤에 행위에 대한 그 과실로 논할 때는 반드시 뒤에 행위에 대한 사체 은닉에 대한 그 불능미수 여부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판례 견해들을 안 가고 이걸 나눠가지고 뒤에 행위에 대해서 사체 은닉의 불능미수까지 논해왔다. 그러면 가점이 있었을 겁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가점이 한 2점 정도 더 있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8점이 배점돼 있지만 그렇게 쓴 학생들은 10점까지 가점이 배점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을의 죄책을 토탈 보면 아까 공동 주거 침입한 거, 그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살인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죄수 문제가 2점 정도 되고 공동 주거 침입과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그 살인죄 옆에 가로 해놓고 공동상의 사체 은닉이 있었는데 살인죄를 이럴 땐 다 포섭돼 버리는 거죠, 거기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죄책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갑의 죄책이 가장 크죠, 점수가. 한 18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관련돼가지고 이제 갑의 재책 관련돼가지고 갑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갑이 교사를 했다가 교사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얘가 교사를 취소한 것에서 오케이 승낙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얘가 취소를 했는데 얘가 승낙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갑한테 어떤 행위를 인정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공범관계 이탈의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럼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교사자의 공범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가지고 이제 이게 한 6점 정도 배점됩니다. 그럼 6점 중에서 요건에 대해서 한 4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안을 해결한 거, 그 여기서 보면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냐, 판례의 내용들을 좀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요 사례에서는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 2점. 그렇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그냥 공범관계 이탈 여부는 6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다. 요건 보시면은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의 범행의 결의를 해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 방지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얘가 교사를 갖다가 취소라기보다는 철회한 거죠. 교사를 철회했어요. 그랬더니만 피교사자가 승낙했다. 승낙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이제 얘가 교사를 철회했는데 얘가 승낙하지 않았어요. 이게 승낙한 거고 승낙하지 않았다. 이때 어떻게 되냐 이제 판례가 정리하고 있죠. 그렇게 철회했는데 승낙을 하면 공범관계 이탈이 되는 이유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승낙했다는 건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승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하냐? 적극적으로 범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환해 보면은 요건 밑 두 번째 줄에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했다. 이건 승낙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승낙하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범행 방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판례 교환의 판례 중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면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이 따르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승낙하면 그냥 그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때도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요? 여기는 교사를 철회했는데 얘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얘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배점 한 6점 정도 배점돼 있었는데 과연 요 사례에서 인정되겠느냐? 갑이 교사를 철회하고 얘가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은 아무 행위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의 철회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겠냐?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공범관계 이탈은 옛날 시험에는 공모관계 이탈이 잘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2019년도 그 8회 문제에도 그렇고 요번에 2020년도 9회 문제에도 공범관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논점적으로 이 판례 2010년도 11월 15일에 선고된 이 판결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이 이제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 얘네들이 실행을 했는데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 교사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범죄에 대해서 갑도 교사범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러분들이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을과 병이 하는 목이 뭐예요? 공동으로 주거 침입했죠. 자, 그럼 갑이 공동 주거 침입에 교사범으로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를 논해야 돼요. 자, 이거는 몇 점이냐? 이건 한 2점 정도 배점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갑이 을병한테 주거 침입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C가 학교 앞에서 귀금속 점포를 하고 있다. 거기 가서 얘를 며칠 병원에 입원할 정도 때려줘라 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입을 갖다가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소결 보면은 사안에서
금은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주거 침입을 불가결한 사전행위라는 점에서 묵시적인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공동 주거 침입죄의 교사 범위 성립한다는 겁니다. 갑한테. 자, 그럼 배점 몇 점이라고요? 2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얘네들이 공동 주거 침입이 된다 그랬을 때 공동 주거 침입의 교사 범위면 갑은 몇 점이에요? 얘네 둘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 을과 병이 공동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을과 병에 대해서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 성립한다 했을 때 얘가 공동 주거 침입 성립하면 5점. 만약에 그냥 주거 침입을 한 2점, 3점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갑의 교사 범죄에서 얘네를 갖다가 공동 주거 침입한 걸 인정하고 얘가 공동 주거 침입의 교사 범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점이, 갑에 대한 배점이 2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 얘네들을 단순 주거 침입을 했으면 갑은 단순 주거 침입죄 교사 범위다. 그럼 배점이 몇 점입니까? 1점을 주거나 아예 안 줘버린다는 겁니다. 점수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쟁점을 정확히 잡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있는 점수 하나하나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공동 주거 침입죄 교사 범위 2점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단순 주거 침입죄 교사 범위인 경우는 빵점이거나 1점밖에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상해 미수의 교사범. 얘가 관련돼가지고 을과 병이 뭐 했어요? 공동상해를 했죠. 근데 공동상해에서 인과관계나 객관적 기소 인정되지 않아서 공동상해 미수범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상해 미수의 교사범위라고 하는데 가로 열고 하는데 요건을 보면 피교사자가 교사한 범죄. 실제로 교사자는 그 갑은 상해를 교사했죠. 공동으로 가서 상해를 해라. 근데 실제로 을병이 한 건 뭡니까? 상해 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교사자의 양적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고 양적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고 공범 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내에서 교사범으로서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결론적으로 사안에서 갑은 공동상해를 교사했지만 병이 실행한 것은 공동상해 미수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동상해 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4점이 배점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슬러시 옆에다가 공동상해, 만약에 공동상해 미수가 아니라 공동상해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갑에 대해서 공동상해의 교사범이다. 그러면 그냥 2점밖에 배점이 안 되는 거죠. 왜? 교사한 범죄를 교사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거기는 2점이나 1점밖에 안 되고, 이렇게 공동상해 미수에 대해서 병이한 공동상해 미수에 대해서 갑은 공동상해 미수의 교사범에서 책임진다 했을 때 4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 행위. 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그 의뢰 살인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어떻게 되냐. 이건 피교사자 질적 초과죠. 자, 피교사의 질적 초과인 경우 예견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사범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상해를 교사했는데 갑은 상해를 교사했는데 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을은 가서 그 상해를 넘어가지고 이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질적 초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적 초과로 보면 예견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사범은 책임이 없다. 자, 사안에서 갑이 교사한 것은 공동상해인데 을이 실행한 것은 살인죄로 질적 초과다. 그 다음에 갑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교사범은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그렇게 4점 보시면 되고, 죄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동주거침입죄를 교사한 거죠. 아까 공동주거침입죄 교사했고, 공동상해 미수에 어떤 교사의 책임을 진다. 양죄는 실체의 경합이다. 그러면 을의 사망에 대해서는 을이 씨를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교사범죄의 책임을 지냐? 그 부분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뭐 죄책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일문에 나와 있는 형법적 쟁점들을 좀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형사성법 쟁점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뭐 설문 3번에 경찰의 구속 중인 병에 대한 피해자 신문의 적법성 그래가지고 10점이 원래 있는데 구인의 적법성 정도에 한 6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진술 거부권에 도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한 2점. 그 다음에 소결에 한 2점 정도 배점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4번에 검사의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법정 자백의 증거 능력했는데 이 병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결국 뭐 자백을 유인한 거죠. 유인된 자백에 의해서 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한 10점. 그다음에 병의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그 법정에서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10점 정도 배점이 돼가지고 양자를 갖다 이렇게 나눠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소권 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건 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판례인데 무난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형사소송법은 항소 포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 6점 정도, 그다음에 소결로서 요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 정도의 4점 정도 해가지고 그 배점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일문은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세세하게 이론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배점되는 점수를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법적인 문제들은 너무나 평이했어요. 소송법적 쟁점은 거의 루틴화 돼 있는, 뭐 여러분들이 한 형사소송법을 쟁점별로 한 2번씩만 봤으면은 다 체크하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문을 좀 마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문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